안녕하십니까. 집중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유진호의 재헌헌법 초고, 3.1운동 관련 독립선언 서류,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국가지정 기록물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한 기록 유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월 말 국가지정 기록물 제13호로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이 등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지만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또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유랑의 길에 올라야만 됐던 고려인. 이 고려인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기록물 12,000여 점을 수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병학 고려인 연구가인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한민족, 고려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이었죠.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이 이제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예. 기쁘시죠? 예, 저도 기쁘고 또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특히 광주 고려인 마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고려인들 그리고 고려인의 그 삶과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물로 지정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우리나라와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단절이 돼서 그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건너간 지가 지금 150년 역사가 넘는데 네. 그쪽에서 살았지만 또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사실상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단절돼서 이렇게 살았어요. 네. 우리한테 사실은 잊혀진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분들이 중앙아시아의 그 어떤 개토에 살면서도 우리 모국어를 잊지 않고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잊지 않고 우리 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지켜오면서 민족과 모국어 문화유산을 이렇게 기록물로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 정부에서 국가지정 기록물로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2,000여 점의 기록물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부가 등재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떤 것들이 등재가 됐습니까? 고려인들이 남긴 그 기록물 중에서 이번에 23권이 등재가 됐는데 네. 주로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남긴 그 기록물 중심입니다. 네. 고려극장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내에서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1932년 9월 9일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국내외 한민족을 통틀어서 최초로 창설된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입니다.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 예, 그것은 국내외를 통틀어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네. 그게 강제 이주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뜻있는 우리 고려인들 그 인텔리들이 거기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긴 그 희곡 작품이 네. 이번에 주류를 이루고 그 관련된 게 주류를 이루고 그 외의 일부도 포함을 해서 23권이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고려극장에서는 보통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고려극장에서는 우리 고전도 많이 무대에 올렸고 네. 또 거기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창작한 작품들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재된 것도 김혜운이라는 이 1세대 희곡 작가인데 그분이 강제 이주 이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창설된 우리 고려극장의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해서 1935년에 동북선이라는 정말 유명한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격렬한 항일 노동운동을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의 우리 고려인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작품이 있었다고 제목만 전해졌었어요. 근데 그 원본을 우리가 구할 수 없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구할 수 있어서 그 전모를 이렇게 밝히게 됐고요. 네. 또 2세대 극작가 한진이라는 그 작가는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 극작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모스크바에 만들어진 전연맹영화대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연맹영화대학교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 영화대학교였습니다. 거기 시나리오과를 졸업한 분이었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했군요.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남긴
희곡 작품 8권과 또 소설 작품 1권이 이번에 같이 등재가 됐죠. 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국가지정 기록물들이 이제 국내에서 기록된 것들 위주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에서 우리와 유리된 채로 우리 시야에서 잊혀진 우리 민족 집단이 잊지 않고 우리 민족어를 보존해온 그 결과물로 나온 그 기록물을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거. 네. 여기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록물 중에 특히 원고 중에 광주와 인연이 깊은 특별한 기록물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제가 드렸던 한진 작가. 네네. 그분이 1985년에 네. 폭발이라는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폭발. 예, 85년에 쓰고 이듬해 86년에 무대에 올리고 또 순회 공연을 갔죠. 네. 그래서 고려인 집거 지역에 몇 달간 이렇게 순회 공연을 가면서 우리 5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광주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려인들이 남긴 모든 종류의 문학 작품을 통틀어서 우리 광주 문제를 다룬 것은 이 한진 작가가 남긴 폭발이라는 희곡이 유일합니다. 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특별한 작품까지. 이렇게 인정받은 고려인 기록물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 올해 들어섭니다. 네. 건물은 작년에 확보가 됐고 우리 광산구청의 노력으로 이제 올해 그 내부 수리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아마 개관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일부 기록물들은 이렇게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 시민과 또 많은 분들이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고려인들이 이룩한 민족문화유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비로소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고려인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고려인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시라면서요.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시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냐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를 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고려인 사이에서 이렇게 뒤섞이면서 살게 됐고 또 고려인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는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고려인과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91년에 이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시에 소련 지역에 우리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을 통틀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소련 지역 5개 지역에 민간 한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 예. 그때 이 소련 지역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를 한국에서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자원해서 92년에 가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최초 강제 이주지 우슈토베라는 데서 우슈토베 광주 민간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깊이 알지도 못했고 또 큰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이후에 수도 알마트에서 대학 한국어과에서 강사로 일하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고려인들의 유일한 모국어 신문인 고려일보 거기에서 모국어로 신문 기사를 쓸 기자가 부족하니까 네. 거기 저 아는 그 신문 기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일하자는 제안을 해서 제가 신문 기자로 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고려인의 삶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연구가로서의 삶을 결정하시게 된 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고려일보의 기자 생활이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어찌 보면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거기에 일하고 있을 때 알게 된 분들이 제안을 해서 어떤 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한진 선생님 가족 같은 경우는 한진 선생님 그 유명한 극작가는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한국어를 해독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당신이 남긴 그 유작들을 좀 정리해달라. 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진 작가의 모든 작품을 모아서 그 전집을 편찬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한야코브 그 고려인의 그 작곡가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제안으로 또 그분과 제가 공동으로 고려인들이 그 당시에 부르던 모든 그 구전가요를 수집해서 또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사실은 고려인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됐죠. 네.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활동하는 데에는 고려인들만이 갖고 있는, 고려인 사회가 갖고 있는 정말 큰 매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힘은 뭔가요? 글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고려인에 대해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어떤 큰 사명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면 참 저도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사명을 가질수록 빨리 뛰어들어서 많은 일을 이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갖지 못했는데 고려인을 알면 알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서 저는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늪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한 발 한 발 들어가면서 저는 알게 됐고 더 많은 사명감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도 얻었습니다. 네. 예.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 책으로도 이어졌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유물을 모으는 데도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12,000여 점이라는 유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유물을 모으게 된 특별한 계기는 있었을까요? 저보다 먼저 고려인 유물들을 오랫동안 수집해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려인인데 네. 최아리따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열성을 갖고 이렇게 수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고려인 관련 일을 하고 책을 내는 걸 알고 그분이 수집한 이 유물들을 분류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러시아어는 알지만은 우리 한국어와 또 연해주에서 남긴 기록물 중에 국한문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분류하는 작업을 많이 도와주면서 그분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이렇게 눈을 많이 뜨게 됐지요. 그래서 그 뒤로 더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분은 2014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족들이 돌아가신 뒤로 제가 그렇게 인연을 맺었으니 이걸 어떻게 저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많은 어떤 제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걸 이제 인수를 하게 됐죠. 인수하고 제가 평소에 모은 것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는요. 12,000점이라고 하는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한 점도 빠짐없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거 광주까지 온전하게 올 수 있었을까? 뭐 컨테이너로 한꺼번에 옮긴 것도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그 대형 이렇게 부피나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간 이런 물건들은 지금 아직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언제 어떤 지금 컨테이너로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이런 걸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2016년 말에 귀국하면서 그 외에 보통 크기의 어떤 그 물건을 포함한 모든 것은 거의 모든 것은 가져왔는데 당시에 컨테이너로 가져올까도 생각을 했는데 컨테이너로 오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고 굉장히 그게 그 저로서는 미덥지 않아서 어렵지만은 그 비행기로 한꺼번에 그 화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굉장한 그 결심을 요했는데 제가 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왔고 또 그보다 먼저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이 문서나 사진 같은 거 일부는 또 국내로 먼저 이렇게 보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꺼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소중하게 가져온 유물들 그리고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물들 이 유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될까요? 이제 곧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아, 그 유물들도 함께 전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역사 유물 전시관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더 잘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들, 이렇게 방안을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잘 알리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유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누구보다 고려인에 대해서 잘 알고 애착을 갖고 계신 전문가로서 이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려인들이 지금 국내에 그렇게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두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CIS 지역의 삶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왔다는 이야기가 또 성립이 되고 네, 또 그만큼 국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광주에 와서 사는 이 고려인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소련이 1991년에 독립이 되면서 그 당시에 고려인들이 소련의 공민으로서 모든 지위를 누렸는데 이제는 독립된 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을 해서 그들이 모국어로 쓰던 러시아어도 국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네, 또 그 독립된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민족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속에서 고려인들의 삶이 불안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고려인들은 자기 후손들,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그게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또 고려인들은 여기 와서 한국인, 우리와 혈통이 똑같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사는 이 고려인들은 그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돌아가서도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외동포 정책은 주로 해외에 사는 이 해외 동포들을 바라는 정책이거든요. 바라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동포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데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고려인들이 어떠한 고민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반드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고려인들이 첫째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 체류의 문제가 없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고려인은 누구인가 책을 네. 펴내기도 하셨죠. 예. 그 책을 펴낸 이유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광주시청에 항일운동과 관련된 고려인 역사 유물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고려인들의 항일운동, 애국운동, 민족문화 부흥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시각은 그 어떤 일용직 해외 노동자,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노동자로서 시각,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1937년에 스탈린한테 탄압받아서 강제조를 당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일원, 이 정도 시각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려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150여 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룩한 그 영광과 성취가 정말 많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려 극장, 그건 우리 국내보다도 먼저 세웠고 또 연해주에서 한글 문학, 네. 이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 이룩한 한글 문학의 업적도 대단하고 또 고려인들이 소련에서 지금도 교육열과 교육 수준도 130여 민족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이 학문적으로도 진출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 줄 때 우리 고려인들의 가치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고려인들의 그것을 잘 알림을 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접목을 하게 되면 우리 광주에서도 뭐랄까요? 조그만 문화의 어떤
접변과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어떠한 선도적으로 그 문화의 어떤 융합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앞장서서 선보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고려인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김병학 선생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계획은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에 들어서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사실은 아직도 DB화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육필로 남긴 것들이 난이한 것도 많습니다. 그 러시아어로 남긴 것들도 많고 또 그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확인도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DBR을 해서 그 다른 그 연구자들도 접근을 해서 더 많은 그 연구를 2차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에 많고 풍부한 고려인의 사연과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정말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풍부해지고 스토리가 넘치는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 되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고려인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큰 노력,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인의 기록과 유물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만큼 고려인들도 이제는 유량을 멈추고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김병학 연구가의 얘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또 다른 역사, 고려인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